여러 해 동안 60대와 70대 분들을 지켜보며 이상하게도 비슷한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점점 가벼워지고 어떤 분들은 유독 빨리 지쳐갑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딱 그 순간에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60대 초반 누군가는 이제 끝이구나 하고 앉았고 누군가는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일어섰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인데 5년 후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노후가 갈리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다르게 판단하면 노후 전체가 바뀝니다. 오늘은 노후가 갈리는 결정적인 순간 5가지와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런 주제가 필요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 70대 초반 한 분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5년 전 그때 그냥 쉬지 말고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이 나이대에선 그때라는 단어가 정말 무거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후는 준비가 아니라 순간의 연속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5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순간의 판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은퇴 직후 3개월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이상 신호를 처음 느낀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불안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순간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일과가 무너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5가지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 은퇴 직후 3개월. 작년 봄에 만난 분이 계십니다. 37년 근무한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발이 무거워지더랍니다. 이제 뭐하지? 그날부터 그분의 하루는 비슷해졌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TV를 켭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TV를 봅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답니다. 이렇게 쉬는 것도 괜찮네. 두 번째 달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달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해져 있더랍니다. 나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제가 느낀 건요. 은퇴 후 첫 3개월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 10년을 결정짓습니다. 이분은 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다른 분은 달랐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인데 역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뭐하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다음날 아침 수첩을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를 펼쳐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라고 제목을 쓰더니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사진, 목공, 자전거, 요리. 일주일 동안 이것저것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딱 하나를 골랐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동네 문화센터 사진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카메라를 들고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거 배워서 뭐해. 그런데 셔터를 누르는 순간 뭔가 달라지더랍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하늘 한 조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 후 두 분을 우연히 같은 날 만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니 그냥 집에 있죠 라고 답하더군요. 두 번째 분은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더군요. 다음 주엔 남산에 가보려고요. 같은 은퇴, 같은 3개월. 한 분은 무너졌고 한 분은 새로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여러 연구에서 은퇴 후 1년 안에 우울감이 늘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직장이 삶의 중심이었던 분들일수록 더 큽니다. 갑자기 역할이 사라지니까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출근할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분은 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쉼과 방치는 다릅니다. 쉼은 다음을 위한 준비고 방치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분은 새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게 노후를 가르는 첫 번째 판단입니다. 은퇴 후 3개월 쉬기만 할 것인가, 새로 시작할 것인가. 정리하면 역할이 사라진 공백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이후 노후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선택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실천 방법은 뭘까요? 은퇴 후 첫 주에 할 일 5가지입니다. 하나, 수첩을 꺼내서 하고 싶었던 것들 목록을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산책, 독서, 그림, 악기 뭐든 좋습니다. 둘, 그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세요. 여러 개 하려다가 다 놓칩니다.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셋, 그 하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세요. 문화센터, 복지관, 동호회, 어디든 좋습니다. 넷,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나가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다섯, 3개월은 무조건 지속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 5가지만 해도 은퇴 후 공백을 건강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할이 아니라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이유를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림길, 건강 이상 신호를 처음 느낀 순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시큰거렸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계단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이것도 넘어갔습니다. 한 달 후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이것도 그냥 두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랍니다. 무릎은 계속 아프고 숨은 자주 차고 소화는 잘 안 됩니다. 그제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분은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처음 신호 왔을 때 바로 왔어야 했구나.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뭔가 이상한데. 그날 바로 메모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아픈지, 어떤 상황에서 심한지. 일주일 동안 관찰했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 특히 아프고, 아침에 더 심하고, 오후엔 괜찮아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메모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셨어요? 일주일 전부터인데요. 주로 계단 내려갈 때 아침에 더 심합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지금 관리하시면 충분히 괜찮아지실 겁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법을 배우고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3개월 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첫 신호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분은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넘겼고, 한 분은 뭔가 이상한데라고 바로 대응했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60대 이후 건강은 초기 대응이 전부입니다. 첫 신호를 놓치면 나중엔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 갈 걸.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첫 신호를 놓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생각. 둘째, 별거 아니겠지라는 방심. 셋째, 병원 가기 귀찮다는 미루기. 넷째, 돈 들까봐 걱정하는 마음. 이 4가지가 첫 신호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초기에 잡으면 간단한 치료로 끝납니다. 늦게 가면 큰 치료가 필요합니다. 시간도 돈도 고통도 훨씬 많이 듭니다. 첫 신호 단계에서 대응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는 방법 7가지입니다. 하나, 작은 변화도 메모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하게 적으면 됩니다. 2월 4일 무릎 시큰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둘, 같은 증상이 3일 이상 반복되면 주목하세요. 하루 이틀은 피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넘어가면 신호입니다. 셋, 일주일 관찰 후 병원 가세요. 급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 관찰하면서 패턴을 파악하세요. 그리고 병원 갈 때 메모를 가져가세요. 넷, 나이 들면 다 그래라는 말하지 마세요.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이와 질병은 다릅니다. 다섯, 주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나도 그랬는데 괜찮더라는 말 믿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섯,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증상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합니다. 숨어있는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곱, 건강기록 수첩을 만드세요. 검사 결과, 처방 내용, 약 이름 다 적어두세요. 나중에 다른 병원 가도 유용합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치료나 약 처방은 의사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 7가지만 해도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 신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10년 후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대응 이야기였습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신호를 알아차리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갈림길, 중요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한 분이 계셨어요. 오랜 친구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에도 요즘 바빠서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바쁜가 보네. 나중에 연락하지 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1년 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은 어색하게 웃기만 하더랍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응, 그냥.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아, 그때 좀 더 노력할 걸. 한번 멀어진 관계는 다시 가까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역시 오랜 친구와의 관계였어요.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화에도 요즘 바빠서라는 답이 왔습니다. 이분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있나? 다시 전화했습니다. 바쁜 거 아는데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 친구가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그냥 들어줬습니다.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친구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좀 낫네. 그날 이후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만났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관계가 멀어질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였습니다. 한 분은 나중에라고 미뤘고 한 분은 지금이라고 다가갔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60대 이후 관계는 유지가 아니라 재건입니다.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다 멀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엔 더 그렇습니다. 직장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니까요. 자녀들은 바쁩니다. 배우자와는 오히려 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남는 건 친구뿐입니다. 그 친구마저 멀어지면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외롭습니다. 아무도 연락 안 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본인도 연락 안 했습니다.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립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왜 관계가 멀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바쁘겠지라는 짐작. 둘째, 귀찮게 하기 싫어서라는 배려. 셋째, 먼저 연락하면 왠지 부담스러워서라는 자존심. 넷째, 예전만 못할 것 같아서라는 두려움. 이 4가지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
서로 이렇게 생각하다가 관계가 끊어집니다.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계를 지키는 방법 6가지입니다. 하나, 한 달에 한 번은 먼저 연락하세요. 요즘 어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 상대가 바쁘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바쁜 거 아는데 시간 날 때 연락해. 이렇게 말하고 기다리세요. 셋, 만날 때 조언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세요. 커피 한 잔, 과일 한 봉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다섯, 정기적인 모임을 만드세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좋습니다. 여섯,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다 어색합니다. 몇 번 만나면 편해집니다. 이 6가지만 해도 중요한 관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관계가 멀어지는 신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노후의 외로움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관계 이야기였습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아니라 먼저 다가가지 않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갈림길, 경제적 불안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순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돈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통장을 자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절약을 시작했습니다. 외식은 끊었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커피값도 아까워. 문화센터 수강료가 아까워서 그만뒀습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통장 잔고는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더랍니다.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우울해졌습니다. 몸도 약해졌습니다. 돈은 모았는데 삶은 망가졌네.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절약이 아니라 움츠러든 거였구나.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역시 은퇴 후 연금으로 살고 있었어요. 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분도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수첩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얼마, 고정 지출이 얼마, 변동 지출이 얼마.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 막연히 불안했던 거구나. 그 다음엔 지출 항목을 나눴습니다. 꼭 필요한 것, 줄일 수 있는 것,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것.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것이 뭘까요? 건강관리, 사람 만남, 배움 활동. 이 3가지는 절대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줄였습니다. 집에서 쓰는 물건, 안 보는 구독 서비스, 필요 없는 보험. 이런 것들을 정리하니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문화센터 수강료를 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커피값 부담 없이 냈습니다. 6개월 후 통장 잔고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삶은 훨씬 풍요로워져 있더랍니다. 친구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배우는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했습니다. 돈은 비슷한데 삶은 풍요로워졌네.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경제적 불안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분은 무조건 줄이자고 했고 한 분은 지혜롭게 쓰자고 했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60대 이후 돈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사용 방식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적게 가진 사람도 여유롭습니다. 차이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통장에 돈은 있습니다. 쓰기가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지금을 망가뜨립니다. 왜 경제적 불안이 클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래가 불확실해서. 둘째, 수입이 고정됐는데 물가는 오르니까. 셋째,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두려워서. 넷째,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이 4가지가 경제적 불안을 키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아껴서 10년 후에 쓸 건가요? 10년 후엔 쓸 곳도 쓸 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돈 관리 방법 7가지입니다. 하나, 한 달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막연히 불안한 게 아니라 숫자로 확인하세요. 둘, 지출을 3가지로 나누세요. 꼭 필요한 것, 줄일 수 있는 것,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것. 셋,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것은 건강, 관계, 배움입니다. 이 3가지는 투자입니다. 넷, 예비비를 따로 준비하세요. 의료비로 쓸 돈을 미리 떼어 놓으세요. 그럼 불안이 줄어듭니다. 다섯,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안 쓰는 구독, 필요 없는 보험, 이런 걸 정리하세요. 여섯, 친구 만날 때 부담 갖지 마세요. 커피 한 잔값,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돈이 관계를 지킵니다. 일곱, 돈은 쓰려고 있는 겁니다. 모으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쓰세요. 이 7가지만 해도 경제적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태도 이야기였습니다. 불안은 돈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갈림길, 하루 일과가 무너지는 그 순간. 한 분이 계셨어요. 은퇴하기 전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잤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달라졌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 늦게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TV만 봤습니다. 나갈 곳이 없으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편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네. 한 달 후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데 한 게 없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낮에 아무것도 안 해서 그런가. 3달 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엔 일어나기 싫고, 낮엔 무기력하고, 밤엔 잠 못 자고. 악순환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빛이 흐려져 있더랍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하루 일과가 무너지니까 나 자체가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역시 은퇴 후 하루 일과가 사라졌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늦잠 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이분은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일과를 만들자. 수첩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산책 30분, 아침 식사 신문 읽기, 점심 후 낮잠 30분, 오후 문화센터 저녁 산책 독서. 간단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할 일을 정해놓은 겁니다. 다음 날부터 실천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걸었습니다. 30분 후 돌아와서 샤워하고 아침 먹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지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달 후 완전히 달라져 있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웠습니다. 하루가 충실했습니다. 밤엔 푹 잤습니다. 하루 일과가 생기니까 나 자체가 살아나는구나. 두 분의 차이는 뭘까요? 하루 일과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였습니다. 한 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였고 한 분은 새로 만들자였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60대 이후 하루 일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과가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하루가 무너지면 일주일이 무너집니다. 일주일이 무너지면 한 달이 무너집니다.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일과가 없습니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왜 하루 일과가 무너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은퇴 후 역할이 사라져서. 둘째, 할 일이 없다는 생각. 셋째,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착각. 넷째, 나이 들었는데 뭘 그렇게까지라는 포기. 이 4가지가 하루 일과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자유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정한 규칙 안에서 삽니다.
하루 일과는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일과를 만드는 방법 6가지입니다. 하나, 기상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시작입니다. 둘, 아침에 할 일 하나를 정하세요. 산책, 체조, 신문 읽기 뭐든 좋습니다. 셋, 밖에 나갈 이유를 하나 만드세요. 문화센터, 복지관, 친구 만남 뭐든 좋습니다. 넷, 점심 후 30분 낮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2시간 넘으면 밤잠 못 잡니다. 다섯, 저녁엔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 가벼운 운동, 집안일 뭐든 좋습니다. 여섯, 잠자리 시간도 정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이 6가지만 해도 하루 일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루 일과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노후 삶의 리듬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구조 이야기였습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루를 움직이게 하는 구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노후가 갈리는 5가지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은퇴 직후 3개월 쉬기만 할 것인가, 새로 시작할 것인가. 둘째, 건강 이상 신호를 처음 느낀 순간, 넘길 것인가, 바로 대응할 것인가. 셋째, 중요한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할 때, 미룰 것인가, 다가갈 것인가. 넷째, 경제적 불안이 찾아온 순간, 움츠러들 것인가, 지혜롭게 쓸 것인가. 다섯째, 하루 일과가 무너지는 순간, 흘러갈 것인가, 새로 만들 것인가. 이 5가지 순간의 판단이 노후 전체를 결정짓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점점 가벼워지고 누군가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차이는 그 순간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지금 어느 갈림길에 서 있습니까? 둘째, 나는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내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이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가 갈리는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입니다. 그 작은 순간의 판단이 5년 후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쉬고 있습니까?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넘기고 있습니까? 바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루고 있습니까? 다가가고 있습니까?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쓰고 있습니까? 흘러가고 있습니까? 새로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판단이 결정합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판단할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만 남겨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주제도 이어집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갈림길이 무엇인지 짧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주세요.